그래서 발톱 안쪽까지 병변이 들어가 있으면 바르는 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송병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발가락이 너무 가렵고 발톱도 두꺼워져서 집 근처 피부과에 갔거든요. 근데 접수처에서 저희는 미용, 리프팅만 하고 일반 피부 질환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피부과에서 피부 질환을 안 보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같은 피부과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제 병원마다 진료 범위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피부과는 원래 피부뿐만이 아니라 손발톱처럼 피부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무좀이나 사마귀 같은 거는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약국에서 해결하면 되지. 발톱이 조금 변한 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얼굴에 좁쌀 같은 게 생겼으니까 여드름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병원에 가면 이미 많이 번져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특히 무좀은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해서 손발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사마귀는 주변 피부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내성발톱도 단순히 발톱을 잘못 깎아서 생긴다고만 생각하지만 발톱 자체가 두껍고 변형된 원인이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무좀, 사마귀, 내성발톱을 하나씩 보면서 왜 치료했는데도 또 생기는지, 언제 레이저를 생각하는지, 부작용과 가격은 어떤지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좀인데요. 무좀은 약국에서 연고 사서 바르면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껍질이 벗겨지면 그냥 연고부터 바르는 분들이 많고요. 피부에 생긴 일반적인 무좀은 바르는 항진균제 치료가 흔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발가락 사이 피부의 무좀과 손발톱 무좀은 같은 무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치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발가락 사이 무좀은 괜찮아졌는데 발톱은 계속 두꺼운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발톱은 피부보다 훨씬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발톱 안쪽까지 병변이 들어가 있으면 바르는 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연고를 몇 달, 몇 년 발랐는데도 발톱은 그대로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졌다고 무조건 손발톱 무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피부과에서 진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변색되는 원인이 모두 곰팡이 감염은 아닙니다. 외상이나 다른 손발톱 질환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정말 무좀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톱이 두꺼워졌다가 무조건 무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손발톱 무좀으로 진단됐다면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도 환자분의 나이, 복용 중인 약,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먹는 항진균제가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원장님 부모님도 발톱 무좀 때문에 치료하셨다고 했었죠? 네, 저희 부모님께서도 오랫동안 발톱 무좀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복용약을 결정할 때도 더 신중하게 봐야 했고, 그래서 제가 직접 손발톱 무좀 전용 레이저 치료를 꾸준히 해드렸습니다. 직접 부모님께 해드릴 정도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레이저를 꽤 중요하게 보시는 거네요? 치료 옵션 중 하나로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레이저만 하면 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발톱 무좀은 균을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정상적인 발톱이 자라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이저가 종류가 여러 개던데요? 핀포인트, 루눌라, 오니콘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핀포인트는 발톱 속 병변을 열 에너지로 치료하는 방식이고, 루눌라와 오니콘은 비열성 방식의 손발톱 무좀 레이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자료에서도 이런 장비들을 손발톱 무좀 치료 옵션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격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병원과 치료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개된 한 병원 사례를 보면 핀포인트는 엄지발톱 1회에 5만원, 그 외 발톱은 개당 3만원, 오니콘은 양쪽 발 1회 1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개 가격의 예시이고 실제 비용은 병변수와
치료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치료했는데 또 무좀이 생기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손발톱 자체만 치료하고 발가락 사이 피부 무좀이나 재감염 환경을 그대로 두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발과 양말, 발의 습기, 가족 간의 감염 가능성 등도 함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결국 균을 한 번 없애는 것만큼 다시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는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없어지는 병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일부 사마귀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마귀는 HPV에 의해 생기는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입니다. 주변으로 퍼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자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나는 편편한 사마귀는 진짜 헷갈려요. 이게 좁쌀 여드름인지 잡티인지 비립종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편평사마귀는 크기가 작고 피부색과 비슷해서 여드름이나 잡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직접 보고 이건 여드름이다 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짜거나 긁어버리면요? 바이러스성 병변은 피부를 자극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퍼지는 상황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비슷한 병변이 갑자기 여러 개 생겼거나 한두 개였던 게 점점 늘어난다면 무작정 압출하지 말고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사마귀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대표적으로 냉동 치료와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손발 사마귀는 1차 치료가 냉동 치료입니다. 반면 편평 사마귀의 경우는 CO2 계열 레이저가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냉동 치료는 얼려서 없애는 거죠? 그렇습니다. 액화질소를 이용해서 병변을 냉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시소로 붉어지거나 물집, 딱지가 생길 수 있고 병변에 따라서 여러 차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뭐 더 깔끔한가요? 레이저는 주로 편평사마귀 치료에서 사용이 됩니다. 시소로 딱지나 붉은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편평사마귀는 대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 1, 2회 정도로 제거가 됩니다. 다만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손발 사마귀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개수에 따라서 1회당 3에서 5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편평사마귀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데 개당 1, 2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병원별 가격 정책과 병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한 개 가격만 묻기보다는 전체 병변을 치료하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마귀는 치료했는데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거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 병변이 생기는지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환은 내성 발톱인데요. 그 발톱이 살을 파고들면 걷기도 힘들고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발톱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발톱을 보존하면서 휘어진 부분을 교정하는 비수술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피부과 자료로는 오니코클릭 같은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발톱의 커브를 서서히 교정하고 LED 재생 관리를 병행하는 방식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니코 클릭은 발톱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건가요? 원리는 발톱의 휘어진 방향을 교정해서 살을 파고드는 압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톱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자라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성 발톱이 생기는 원인은 발톱을 둥글게 깎아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거나 양쪽으로 모서리를 깊게 파는 습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끼는 신발이나 반복적인 압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아까 이게 무좀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손발톱 무좀이 있으면 발톱이 두껍고 딱딱하게 변하거나 형태가 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형된 발톱이 살을 압박해서 내성발톱 증상을 만들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만 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발톱이 그렇게 변했는지까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염증이 심한 사람은 바로 교정부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염증이나 감염이 심하면 우선 그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발톱 모양을 교정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발톱을 뽑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왜 파고드냐를 먼저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발톱을 올바르게 자르고
앞코가 넉넉한 신발을 신는 것처럼 압박을 줄이는 생활관리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상담할 때는 뭘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라면은 4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진단이 무엇인지. 두 번째, 왜 이 치료를 권하는지. 세 번째, 몇 회 정도 예상을 하는지. 네 번째, 총 비용과 추가 비용이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과 재발 가능성도 꼭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레이저 얼마예요? 한마디로 끝내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격만 비교하면 치료 범위가 다른데도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게 됩니다. 내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가격을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만 기억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첫 번째, 발톱이 두꺼워졌다고 무조건 무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얼굴에 좁쌀 같은 게 생겼다고 무조건 여드름이라고 생각하고 짜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내성 발톱이 생겼다고 무조건 발톱부터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세 개 다 결국 원인을 먼저 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피부 질환은 눈에 보이는 증상만 없애는 것보다 왜 생겼는지,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좀이나 사마귀처럼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환경까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는데 또 생겼다면 치료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재감염이나 원인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치료 방법을 바꾸기 전에 왜 재발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가 진단으로 연고를 계속 바꾸거나 병변을 직접 뜯거나 짜는 것보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 상태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무좀 사마귀, 내성 발톱 때문에 궁금했던 점이나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송병환이었습니다.